어떤 전문가가 회원님들 영국 문제는요. 지난번 법안에서 통과가 돼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1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안으로 통과됐는데요. 자,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야, 이 모지라, 너 똑바로 공부 안 할래? 라고 하시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목을 위주로 하는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을 위주로 보는 분들은 시황을 못 봐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내가 종목을 추천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황이 뒷받쳐줘야 되거든요. 시황이 안 좋은데 그럼 사람들은 야, 주식시장 안 좋아. 나 주식에서 발 뺄래. 라고 도망가 버리면 결국 나에게 내 주머니를 채워줄 회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수익을 내줘야 되고 수익을 내주기 위해선 내가 종목을 추천하는 종목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시황이 좋아야 되니 시황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제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다. 꽃순이라는 여자와 양다리를 걸쳤다.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 꽃순이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저 아무개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막 삼자대면을 했다. 삼자대면까지는 안 와도 꼭 우리 가끔씩 사랑과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꼭 그년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년과 만나든 전화통화를 하든 그랬을 때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혹시 양다리를 거쳤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여자들은요. 내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거쳤을 때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이지? 바람을 펴? 양다리를 걸쳐? 저 새끼를 어떻게 잡아 죽이지? 그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게 하지? 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잡아 죽이지? 라는 생각도 말은 죽이지만 죽이진 않아요. 예, 혼내줘서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젠장 내가 인스를 만났네, 인스. 인스가 뭔지 아시죠? 인간 쓰레기의 준말이 인스입니다. 내가 인스를 만났네. 내가 저런 새끼를 만났어? 야, 조상신이 도왔다. 내가 너를 카트시켜야겠다. 그리고 손절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혹은 콩깍지가 씌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위주로 추천을 하는 전문가들은 시황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시황을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물이 반 남았을 때, 병에 반 남았을 때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씩이나 남았을 때 그게 생각의 차이라면 전문가들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본인들이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전문가 믿지 말고. 저를 믿는다고요? 20%만 참조하시라니까요. 예. 자, 영국 문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플랜이 담긴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155페이지짜리 분량이고요. 이 보고서 안에는 국경, 주민의 권리, 에너지, 산업, 북아일랜드 등 이슈별 필요 준비 사항을 체크해놨고요. 의약품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그 지원 조직의 신설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시 적용할 관세율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 내에서 관세 없이 그냥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영국이라는 독립적인 국가와 유럽연합이라는 조직과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세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제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다면 지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브렉시트가 노딜이 된다면 이제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체계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세를 서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 88%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예외 검토 절차를 설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세율을 즉각 변화할 수 있도록 약간 유연성 있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유연성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무줄 잣대잖아요. 예를 들면 야 누구한테는 이런 관세, 누구한테는 무관세, 누구한테는 어떻게 그리고 이럴 때는 저렇게 뭐 이렇게 고무줄 잣대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할 경우 관세율을 변화한다라는 거는 어쩌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존슨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통화가 끝난 다음에 영국 정부가 메르켈 총리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렉시트 합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남지 않는 한 브렉시트 합의가 없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메르켈 총리, 즉 독일 입장은 별다른 언급은 안 했어요. 우리 독일이 존슨 총리와 통화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고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독일 입장은 질서 없는 탈퇴를 막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보리스 존슨한테 야, 존슨 너 어리석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야, 싸가지 없게 너 책임 전가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면 존슨 총리가 한 얘기는 뭐냐면 브렉시트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독일에서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남지 않는 한 안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즉 우리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독일 때문이다라고 지금 독일에다가 책임 전가시켜버린 거거든요. 진짜 비겁한 놈이죠. 아주 얕은 수를 쓰는 아주 비겁한 놈입니다. 이게 이렇게 독일에다가 지금 책임 전가를 한다고 이게 책임 전가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영국이 막말로 지네 꼴리는 대로 자기네 이로운 대로 다 챙겨서 지금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했고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작년 11월 달에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이랑 합의를 봐서 어찌 보면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문을 영국 의회에서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번이나 부결시키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미 빡칠 대로 빡친 겁니다. 제가 영국 문제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독일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마음도 너무나 크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브렉시트 그냥 엉덩이 좀 비비고 하지 말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영국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럽연합 상임의장이든 뭐 융커 위원장이든 저는 쟤는 이제는 영국이 원해서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추방시켜버리자. 쟤네 내쫓아버리자.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유럽연합에서 합의를 받고, 근데 영국 내에서 합의가 의회 통과를 못했어. 쟤네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우리 유럽연합이 무슨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우리랑 정상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지네가 또 저렇게 또 제끼네? 쟤네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재합의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 영국 존슨 총리가 제안하는 거를 또 점검은 합니다. 그죠? 읽어보고, 내용이 좀 맞으면 다시 합의해 줄게라고 지금 유럽연합이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합의는 어려우나 영국 니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니네가 법까지 만들었으니까 1월 31일까지 연기해 줄 수도 있어. 물론 그거는 27개국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근데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나오는 얘기 따르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사이가 안 좋은 헝가리에다가 야 니네는 반대표 던져 이러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과 합의한 내용을 지금 개무시하고 의회에서 그 부결된 거 영국 맘대로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까지 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영국은 잘 나가고 싶은데 합의하고 나가고 싶은데 노딜하기 싫었는데 독일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어. 라는 짓까지 정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그 얕은 수인 책임전가. 물론 이 책임전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어떤 그 전략을 바꿀 수 있게도 만들지만 지금 존슨 총리가 쓰는 저 책임전가는요. 진짜 우리 집 행운이도 비웃을 정도의 얕은 수입니다. 진짜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행운이도 그런 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빡 돌고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지금 전 세계는 샤이하지 않다. 되게 예민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조직 중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럽연합도요.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융커 위원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투스크 의장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영국 저 새끼들 저거 1월 31일까지 혹시 또 연기해 준다고 해도 뭐 다를 거 있겠어? 또 저것들 또 저렇게 지랄들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설령 존슨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럽연합에 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진짜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융커 위원장은 10월 31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이런 관계, 브렉시트 문제가 그냥 영국 내에서 입법화돼서 1월 31일까지 연기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판이 커졌어요. 자, 제가 감정이 격화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 진격 임박했다. 이런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 얘기하면서 대신에 만약에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공격하면 터키를 경제적으로 박살내버릴 거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부분적으로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공격 시작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다가 쿠르드 민병대를 향해서 포격을 가하고 그리고 그 주변 여러 곳에다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공격의 의미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보급로를 차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전날에는 시리아 철군을 둘러싼 그 내용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화살이 돌아갔죠. 야, 트럼프, 너 시리아에서 철군하면 너 어떻게 그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그곳을 토사구팽 시킬 수가 있느냐. 걔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철군을 해서 터키 공격을 받아서 그쪽에 뭐 피해가 크면 그 모든 건 다 트럼프 너 때문이야 라고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쿠르드 버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고요. 자, 쿠르드를 버리지 않았어. 나 그냥 철군은 하지만 내가 전쟁이 싫어서 철군은 하지만 쿠르드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 지켜보고 있다. 터키 니네 공격만 해봐. 니네 경제적으로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루 만에 터키는 우리 친구야. 우리 파트너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랬죠. 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뭐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갑자기 막 위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불꽃놀이처럼 막 터지고 막 멘붕되고 정신없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건 무겁다라고 얘기했죠. 그 무겁다라는 게 뭡니까? 돌은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약한 사람이 목소리가 큰 거고 약한 사람이 자기가 약하다라는 거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 더 힘 있는 척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야, 너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라고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람이 계속 서서 손톱을 물어뜯고 막 손바닥을 비비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람이 무겁게 단디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 자기가 무슨 얘기한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홍콩 시위로 넘어가면 홍콩 시위에 관련돼서 19살 임신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임산부는 시위 참여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물론 그 그러니까 시위대라고 보이는 것처럼 시위대가 지금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임산부도 검정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제가 만약에 홍콩 여행을 가면 저는 시위대에 참여했다고 체포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검은 옷은 입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고 그냥 쇼핑몰을 걸어가다가 만삭이 된 임산부를 경찰이 잡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월 6일 기준으로 지금 홍콩 경찰이 시위대 118명을 체포했고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다친 게 18살 뭐 중학생, 그리고 12살 어린아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날 한 시위대가 이런 육교 같은 데서 자전거를 던져가지고 경찰이 맞아서 경찰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스크 벗고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지금 홍콩에서는 이 시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사망자가 있다라는 흉흉한 소식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야, 사망자가 있어라는 흉흉한 얘기가 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지금 홍콩 상황에서는요. 경찰이 죽든 아니 아까 자전거 떨어뜨려가지고 경찰이 맞아서 부상당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위대의 격한 시위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경찰이 어찌어찌 하다가 사망하던 아니면 경찰이 쏜 총에 시위대가 사망하던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에 경찰이 죽으면 시위대가 정말 폭도가 되는 거죠. 경찰을 죽였다라고 딱 판결되면 이거는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제대로 된 명분을 준 거죠. 뭐 조그만 나쁜 마음 쓰면 제가 만약에 중국이면 홍콩 경찰 하나 그냥
죽이고 시위대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무역 진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인간은 더 무서운 것도 해요. 예,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리고 시위대가 만약에 죽는다. 그랬을 때는 또 미국이 또 관여하면서 이 홍콩 문제가 어찌 보면 어느 순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홍콩 증시의 격화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에콰도르 대통령이 긴축 정책을 하는 바람에 뭐 유류세 폐지하고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내년부터 오펙 회원국 탈퇴하고 이러면서 지금 에콰도르도 막 도로에다가 막 그 타이어 태우고 막 뭐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막 파업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얘네만 그럽니까? 우리가 잠깐 잊었죠? 10월 27일 날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있어요.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9월 달에 전조현상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르헨티나만 그럴까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다 이렇게 기사화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 끙끙끙끙 하고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중국 내에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무역 분쟁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예, 공개되지 않는 것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가 세계 경제는 동반 둔화 국면에 직면했다. 전 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무역 갈등이다. 자, 글로벌 무역의 성장세가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는 모두가 패배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내년까지 2020년까지 총 7천억 달러 손실을 지금 IMF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 7천억 달러의 손실은 글로벌 총생산의 0.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는요. 기준금리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매우 낮게 책정했거나 혹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대응 여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적극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써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그랬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그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요. 지금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해도 안 되니까 다른 거 뭐 좀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파월 의장이 과거 미국 고용시장은 화랑이었는데 지금은 완만한 성장이다. 예, 제가 그랬죠. 지금 미국은 자기네는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 이 모순 때문에 미국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게 실타리가 지금 꼬였단 말이에요. 못 내려놔요. 물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위치는 알겠는데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혼란이 올지는 모릅니다. 파월 의장이요. 지난번 고용 증가폭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에이, 야, 고용 증가폭 예상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월 의장은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과 다르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는 이제 누구로 귀결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결됩니다. 아까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거고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무역 갈등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비상임 연구원이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거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에 관련돼서 미국 상무부가 7일날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돼서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28개 중국 기업이랑 기관을 블랙리스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위급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과는 별개야. 미중 무역 협상과 뭐가 별개입니까?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선호하는 건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예. 빅딜 어렵습니다. 자,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겠지만 투자 이슈 스터디 그룹은 이미 만들었다.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패권 전쟁의 12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월가를 비롯한 세계 파워머니가 중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켜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 중국의 금융시장을 그냥 개방하지 왜 금융위기를 일으켜? 물론 그거를 월가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 내부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다 입에다가 자물쇠 치고 지금 속으로 소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거든요. 그럼 그 폭발에다가 기름을 부어줄 곳이 바로 세계 파워먼입니다. 아니면 뭐 에콰도르든 아르헨티나든 어떤 다른 신흥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돼서 그게 도미노식으로 문제가 터져서 중국까지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 때리는 것처럼 중국을 건드려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된다. 그러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되면 대한민국 IMF 때 은행이 날아가고 증권회사가 날아갔는데 세상에 2008년도 리먼이 날아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은행이 망합니까? 그죠?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은행이 날아가면서 다른 금융기관은 완전히 헐값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중국도 결국 금융장벽은 그렇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미쓰리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따라서 지난번에 이 미국이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금 시장을 이렇게 돈줄을 잰다.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 좋은 카드를 히든 카드로 남겨두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잘 버텼다면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니네 중국이 한번 버텨봐. 니네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버티다가 이제 힘겨우면 뻥 터지겠지? 그럴 때 우리가 우아하게 니네 금융시장에 진입해 줄게.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제가 쓰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운명론이라니까요, 운명론? 인간이 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투자라는 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론입니다. 그리고 마치 메비우스 끈처럼 계속 되풀이 되고 여기에 하나만 더 첨가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트라이앵글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계속 반복은 되는데 조금씩 변형되는 것뿐이에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앞서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유동성이 컨트롤 안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트럼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성어,
진퇴양난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터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욕먹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욕먹고 이거를 막자니 저게 뚫리고 저거를 막자니 이쪽에서 뻥 터지고 이쪽을 다독거렸더니 저쪽에서 아우성치고 저쪽을 입만금 했더니 저 뒤쪽에서 지랄하고 이거예요 지금. 제가 2008년도에 이거를 경험했거든요. 어떤 심정이냐면 뭐 이런 거겠죠. 과거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예. 내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할 텐데 나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지금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진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방법을 생각해내요. 계속 아마 고민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돌파시킬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생각이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멋진 카드는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2008년도에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은데 이미 그거는 제가 원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깨에다가 메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내려주냐고요? 내가 못 내려요. 그 무언가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만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싶은 메달이 뭐 어쩌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부메랑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아주 미니스럽게, 아주 조금스럽게 제가 2008년도에 겪어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 그냥 재선 안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부동산 재벌 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뭐 진짜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 거기에다가 유동성 파도 잘 타서 자기 임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률 막 성장하고 막 주가 고공행진하고 했으니까 박수 칠 때 떠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굳이 재선하지 않고 박수 칠 때 떠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본인에게는 그 별거, 우리에겐 별거 아닌 거, 그냥 내려오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이건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지금 최고의 강국과 그 강국이 지켜봤을 때 계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견제할 수밖에 없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신흥 강국과의 지금 대립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다룰 수가 없는 문제죠. 여기에다가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지금 와서 제재를 확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 김정은이랑 안 친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되게 불쌍해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2008년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감히 뭐 한낱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재수없는 건 알겠지만 그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에
좀 칼로 벤 거 아픈 거나, 예. 뭐, 당장 그 시한부 사시는 분과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이 다 각자만이 느끼는 그게 가장 큰 것처럼 다 상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내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해드립니까? 근데 왜 못 내려놔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은 오바마거든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안 했으면. 그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가 꽂혀서 그거를 이기고 싶어서 경제 성장률 오바마가 기록했던 2.9% 넘기고 싶어가지고 발악을 했고, 그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발악을 했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인 그런 순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야, 요거 진짜 내가 어떻게 요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일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멈추지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이거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욕심이 딱 드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뭔가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무리를 하게 되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나중에 내가 못 내려놓고 무언가로 인해서 내려놓으면서 제가 내가 그때 왜 못 내려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예.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도 미국 경제 좋다. 근데 금리는 마이너스 해야 된다. 이런 모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제는 뭐 금리나 미국 경제 좋은데 뭐 예방적 금리나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뭐 예방적 금리나 얘기할 때 아니 무슨 예방주사를 한 번 맞으면 되지 무슨 비형간염 주사도 아니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연준이 감지를 했어요. 감지를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은데 그냥 예방적 금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방적 금리는 아니라고. 예. 미국은 지네들은 알고 있어요. 뭔가 지금 지네들이 감지했어요. 그게 뉴욕 연방은행의 레포 금리든 뭐 아니면 어떤 경제 지표든 아니면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감지해서 저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하죠. 참 이 부분이요. 제3자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10월 달에 멀미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3대 지수가 월요일이 아니죠. 10월 8일 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지만 반등할 수도 있어요. 예.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되지만 주식은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자, 오늘 한글날 세종대왕을 생각하시면서 한글도 한번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데 인터넷 그 사이트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한글로 만들면 그렇게 이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글 할 때 뭐 예를 들면 하하고 이렇게 니은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히읗 쓰고 그 밑에 점 찍고 이렇게 니은 쓰는 게 그런 게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요. 뭐 하여튼 여하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미쓰리가 이렇게 말발을 세울 수 있는 게 다 세종대왕 덕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오늘 한글날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전 증시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거라면,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방법이 중요하다. 예. 정말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그 어디에서도 들으시지 못하는 못하는 얘기, 그러니까 들으시지 못하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10월 10일, 목요일 날, 예, 과연 10월 9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반등할지, 반등한다면 뭘로 반등시킬지, 아니면 하락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황을 악화시킬지, 아니면 진짜 연준의 어떤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경기 진단을 했는데 뭔가 좀 쎄하던지, 예, 과연 그 무엇이 증시를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민감해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10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